사장님, 물건 관리를 어떻게 하셨길래 회사가 이 모양입니까? 이런 껍데기뿐인 회사를 제 가격 주고 사라니 양심이 없으시네. 회의실 문이 열리고 수행원들을 대동한 채 나타난 인수기업의 대표인 그녀가 선글라스를 벗자 가게를 팔러온 전남편과 시어머니는 마치 귀신이라도 본 듯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내가 어떻게 여기에. 빈몸으로 쫓겨나 소금 세례를 맞았던 며느리. 그녀가 어떻게 대한민국 1등 기업의 파트너가 되어 전 남편의 목숨줄을 쥐게 되었을까요? 가장 밑바닥에서 시작된 한 여자의 우아하고 처절한 복수가 지금 시작됩니다. 영상을 시청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새벽 4시에 차가운 공기가 서울의 한 골목길을 휘감으며 내려앉았습니다. 아직 세상이 잠들어 있는 그 고요한 시간에 유독 한 곳에서만 하얀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바로 30년 전통을 자랑하는 대박 곰탕의 주방이었습니다. 영숙이는 습관처럼 굳어버린 무릎을 펴며 신음소리를 삼키듯 육수 솥뚜껑을 열었습니다. 후끈한 열기가 얼굴을 덮쳤지만 영숙이는 익숙하게 국자를 저으며 육수의 농도를 확인했습니다. 3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해온 일이었습니다. 손가락 마디마디가 굵어지고 지문이 닳아 없어질 만큼 치열했던 시간들이 그 진한 국물 속에 고스란히 녹아 있었습니다. 영숙이는 뽀얗게 우러난 국물을 보며 오늘도 손님들이 맛있게 드실 생각에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온함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가게는 밀려드는 손님들로 발디딜 틈 없이 붐볐습니다. 그릇 부딪히는 소리와 주문 소리가 뒤섞여 정신이 없었지만 영숙이는 주방에서 홀로 전쟁을 치르듯 국밥을 말아냈습니다. 이마에는 땀방울이 맺혀 떨어졌고 쉴 새 없이 움직이는 손목은 끊어질 듯 아려왔습니다. 그런데 카운터에 앉아 돈만 세고 있던 시어머니 옥분이가 날카로운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예, 너는 주방에서 굼벵이 삶아 먹니? 국밥 나오는 속도가 왜 이렇게 느려 터졌어? 손님들 기다리시다 목 빠지겠다. 영숙이는 울컥 치밀어 오르는 서러움을 꾹 누르며 서둘러 쟁반을 날랐습니다. 사실 영숙이의 손은 누구보다 빨랐습니다. 다만 옥분이는 며느리가 잠시라도 숨을 돌리는 꼴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손님들이 들이닥쳐 정신없는 와중에도 옥분이는 돋보기 안경 너머로 영숙이를 감시하며 마치 죄인을 다루듯 호통을 쳤습니다. 육수 아낀다고 국물 덜 푸지 말고 팍팍 좀 퍼. 내가 끓였다고 내 것인 줄 아니? 다 내 아들 가게야. 영숙이는 죄송하다는 말을 입버릇처럼 달고 살며 그 모진 말들을 속으로만 사겼습니다. 내가 조금만 더 참으면, 내가 조금만 더 고생하면 우리 가정은 평화로울 거라고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하며 버텨온 30년이었습니다. 그날 밤, 마감 시간이 지나 손님들이 모두 빠져나간 가게에 무거운 정적이 흘렀습니다. 영숙이는 퉁퉁 부은 다리를 두드리며 테이블을 닦고 있었습니다. 그때 가게 문이 열리며 남편 민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민수의 곁에는 낯선 여자가 팔짱을 낀 채 서 있었습니다. 새로운 격리 과장이라던 미희였습니다. 진한 향수 냄새가 곰탕집 특유의 구수한 냄새를 덮으며 영숙이의 코끝을 찔렀습니다. 민수는 영숙이가 보고 있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미희의 어깨를 감싸며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미희 씨, 여기가 주방이야. 앞으로 당신이 관리하게 될 곳이지. 영숙이는 들고 있던 행주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는 듯한 충격에 영숙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여보, 지금 그게 무슨 소리예요? 이 여자가 주방을 관리하다니요? 그리고 왜 그렇게 다정하게?
영숙이의 말에 민수는 입꼬리를 비틀어 차갑게 비웃으며 영숙이를 노려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지난 30년의 정이라고는 티끌만큼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민수는 품 안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테이블 위에 거칠게 던졌습니다. 당신, 주제 파악 좀 해. 내가 모를 줄 알았어? 지난 3년 동안 당신이 가게돈 야금야금 빼돌린 거. 증거가 여기다 있어. 민수가 꺼낸 것은 조작된 회계장부와 영숙이가 카운터에서 돈을 만지는 장면만 교묘하게 캡처한 CCTV 사진들이었습니다. 영숙이는 기가 막혀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횡령이라니요. 나는 10원 한 장 허투루 쓴 적 없어요. 당신도 알잖아요. 이 가게 내가 어떻게 키웠는데. 영숙이가 억울함을 호소하며 민수의 팔을 잡으려 했지만 민수는 더러운 것을 털어내듯 영숙이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시끄러워. 증거가 이렇게 명백한데 어디서 발뺌이야? 당신 선택해. 지금 당장 이혼 도장 찍고 빈몸으로 나갈래? 아니면 횡령죄로 경찰서 가서 콩밥 먹을래? 영숙이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평생 주방에서 칼질만 하며 살아온 영숙이에게 경찰서나 감옥이라는 단어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공포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카운터 뒤에서 지켜보고 있던 시어머니 옥분이가 천천히 걸어나와 식탁 위에 이혼 서류를 던졌습니다. 들었지? 이미 변호사 통해서 경찰에 넘길 준비 다 끝났다. 내가 감옥 가서 썩으면 우리 집안 망신이니까 조용히 내보내는 걸 감사하게 생각해. 옥분이의 목소리에는 서리빨 같은 냉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미희는 민수의 뒤에 숨어 승리감에 도취된 표정으로 영숙이를 비웃고 있었습니다. 영숙이는 가슴을 치며 통곡했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어요? 제가 이 집 귀신이 되도록 일만 했는데 어떻게 저한테 누명을 씌우세요? 하지만 옥분이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싸늘하게 대꾸했습니다. 시끄럽다. 미희처럼 젊고 세련된 며느리가 들어와야 우리 가게 격이 올라가지. 너처럼 미련곰퉁이는 이제 필요 없어. 도장 안 찍으면 지금 당장 경찰 부르마. 민수가 핸드폰을 꺼내 경찰서 번호를 누르는 신용을 하자 영숙이는 덜컥 겁이 났습니다. 법을 전혀 모르는 영숙이는 정말 자신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갈지도 모른다는 공포감에 사로잡혔습니다. 자식들에게 정가자 엄마라는 멍해를 씌울 수는 없었습니다. 영숙이는 흐르는 눈물을 닦을 생각도 하지 못한 채 떨리는 손으로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것은 포기가 아니라 살아남기 위한 비참한 몸부림이었습니다. 다음 날, 동트기 전 이른 새벽, 영숙이는 쫓겨나듯 집을 나서야 했습니다. 30년 동안 피땀 흘려 일군 가게와 집이었지만 영숙이의 손에 들린 것은 입고 있던 옷가지 몇 벌과 친정엄마가 돌아가시기 전에 물려주신 낡은 시간장 항아리 하나뿐이었습니다. 대문 밖으로 발을 내디디는 영숙이의 등 뒤로 옥분이의 날카로운 고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에이, 퇴, 재수 없어. 그 소리와 함께 하얀 소금 알갱이들이 영숙이의 머리와 어깨 위로 쏟아졌습니다. 따가운 소금기보다 가슴을 후벼 파는 배신감이 더 쓰라렸습니다. 다시는 이 근처에 얼씬도 하지 마라. 도둑년아, 부정 탄다. 대문이 쾅 하고 닫히는 소리가 마치 영숙이의 인생이 끝났음을 알리는 선고처럼 들렸습니다. 영숙이는 닫힌 대문을 하염없이 바라보다가 품에 안은 항아리를 더욱 꽉 끌어안았습니다. 이 항아리만큼은 절대 빼앗길 수 없었습니다. 이 안에는 영숙이의 지난 30년 세월과 어머니의 사랑이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무도 모르는 영숙이만의 비밀도 함께 들어 있었습니다.
영숙이는 정처 없이 걷고 또 걸었습니다. 화려한 도심을 지나 가파른 언덕길이 이어지는 달동네에 다다랐을 때 영숙이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숨이 턱끝까지 차올랐지만 영숙이의 눈길을 사로잡은 것은 낡고 허름한 식당 유리창에 붙은 임대문의 안내문이었습니다. 먼지가 뽀얗게 쌓여 안이 들여다 보이지도 않는 그곳이 마치 영숙이 자신의 처지처럼 느껴졌습니다. 영숙이는 항아리를 조심스럽게 바닥에 내려놓고 주머니 깊숙한 곳을 더듬었습니다. 그곳에는 항아리 바닥 비닐 속에 꽁꽁 쌈에 숨겨두었던 영숙이의 피 같은 비상금이 들어 있었습니다. 시장장을 보며 10원, 20원 아껴 모아 언젠가 자식들이 결혼할 때 보태주려 했던 쌈짓돈이었습니다. 영숙이는 떨리는 손으로 구겨진 지폐 뭉치를 꺼내 들었습니다.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영숙이는 굳게 다짐했습니다. 내 눈에서 눈물 나게 한 사람들 반드시 피눈물 흘리게 해줄 거야. 보란듯이 성공해서 내 발밑에 무릎 꿇게 만들 거야. 영숙이의 눈빛이 새벽 여명처럼 차갑게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어와 옷깃을 파고들었지만 영숙이는 더 이상 춥지 않았습니다. 가슴속에서 타오르는 뜨거운 분노와 복수심이 그녀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달동네 언덕길 끝자락에 사람들의 발길이 뜸한 낡은 가게 하나가 문을 열었습니다. 간판이라고는 페인트가 벗겨진 나무 판자에 삐뚤빼뚤하게 쓴 할매국밥이라는 글씨가 전부였습니다. 테이블도 고작 4개뿐인 좁은 가게였지만 새벽부터 그곳에서는 기가 막힌 냄새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영숙이는 친정엄마가 물려준 낡은 항아리에서 검붉은 시간장을 조심스럽게 떠냈습니다. 30년 묵은 간장의 깊은 향기가 코끝을 스치자 영숙이의 눈가가 촉촉하게 젖어들었습니다. 엄마, 나 지켜봐줘. 이 맛으로 다시 일어설게. 영숙이는 가마솥 앞에서 땀을 뻘뻘 흘리며 오직 정성 하나로 육수를 우려냈습니다. 화려한 인테리어도 비싼 식기들도 없었지만 그 국물에는 영숙이의 인생과 진심이 녹아 있었습니다. 개업 첫날, 점심시간이 훌쩍 지나도록 손님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파리만 날리는 가게 안에서 영숙이는 식어가는 국밥을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역시 너무 외진 곳인가. 불안감이 엄습해오던 그때였습니다. 가게 문이 드르륵 열리며 지친 기색이 역력한 택시기사 한 분이 들어왔습니다. 여기 밥 되나요? 배가 너무 고픈데 근처에 문연 식당이 없어서. 영숙이는 반가운 마음에 얼른 자리를 권했습니다. 네, 물론이죠. 어서 오세요. 따뜻한 국밥 한 그릇 말아드릴게요. 영숙이는 뚝배기에 고기를 듬뿍 담고 펄펄 끓는 육수를 부어내갔습니다. 기사님은 별 기대 없이 국물을 한 숟가락 떴습니다. 그런데 국물을 삼킨 기사님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아니, 사장님, 이거 국물 맛이 왜 이럽니까? 영숙이는 혹시 입맛에 맞지 않나 싶어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왜 그러세요? 맛이 없으신가요? 기사님은 고개를 세차게 저으며 뚝배기째 들고 국물을 들이켰습니다. 아니요, 너무 맛있어서 그럽니다. 내가 운전밥 20년 먹으면서 온갖 맛집 다 다녀봤지만 이렇게 깊고 진한 국물은 처음이에요. 옛날에 우리 어머니가 끓여주시던 딱 그 맛이네. 기사님은 국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그릇을 싹 비웠습니다. 사장님, 내가 장담하는데 이 가게 대박 납니다. 내가 동료들한테 소문 쫙 내줄게요. 그 말은 빈말이 아니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가게 앞에는 노란 택시들이 줄지어 서기 시작했습니다. 김 기사가 말한 그 집이 여기야? 냄새부터가 다르네. 진짜가 나타났어.
택시기사들의 입소문은 그 어떤 광고보다 빨랐습니다. 달동네 좁은 골목길은 영숙이의 국밥을 맛보려는 손님들로 북적이기 시작했습니다. 반면 영숙이를 내쫓은 시내 한복판의 대박 곰탕은 정반대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이었지만 빈자리가 눈에 띄게 늘어났고 가게 안에는 손님들의 불평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사장님, 여기 국물 맛이 왜 이래요? 예전 그 맛이 아닌데? 단골 손님이 숟가락을 탁 내려놓으며 소리쳤습니다. 카운터에 앉아있던 민수가 쭈뼛거리며 다가왔습니다. 아, 손님. 입맛이 좀 변하셨나 봅니다. 저희는 늘 똑같은데요. 민수의 변명에 손님은 기가 막히다는 듯 헛웃음을 지었습니다. 내 입이 변해? 내가 이 집 10년 단골이야. 국물에서 깊은 맛은 하나도 없고 맹물에다가 조미료 탄 맛만 나잖아. 주방 아줌마 바뀌었어? 손님은 계산도 하지 않고 나가버렸습니다. 민수는 억울하다는 표정으로 주방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여보, 미희씨, 도대체 국물을 어떻게 끓이는 거야? 손님들이 다 맛없다고 난리잖아. 주방 안의 풍경은 가관이었습니다. 미희는 팔짱을 낀 채 직원들에게 지시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아, 가습이 아깝게 육수를 뭐하러 하루 종일 끓여요? 그냥 맹물 더 붓고 저기 있는 사골 분말가루 좀 타세요. 어차피 손님들 입맛은 조미료 맛에 길들여져서 몰라요. 미희는 영숙이가 30년 동안 지켜온 육수의 원칙을 단번에 무시해버렸습니다. 무언가 절감을 핑계로 싸구려 수입산 고기를 쓰고 상한 깍두기를 씻어서 다시 내놓기까지 했습니다. 주방장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모님, 그래도 이건 아닙니다. 고기에서 누린내가 너무 심하게 납니다. 이러다 손님 다 떨어집니다. 하지만 미희는 눈을 부라리며 소리쳤습니다. 시키는 대로 해요. 당신이 사장이야? 내가 요즘 유행하는 마라소스 좀 넣으라고 했지? 곰팡내 나는 옛날 방식은 이제 안 통한다니까. 미희의 독단적인 운영 때문에 주방 직원들은 영숙이의 빈자리를 뼈저리게 느끼며 우왕좌왕했습니다. 저녁이 되자 옥분이는 텅 빈 금고를 들여다보며 한숨을 푹 쉬었습니다. 아니, 오늘 매출이 왜 이 모양이야? 지난달에 반토막도 안 되잖아. 민수는 머리를 쥐어뜯으며 괴로워했습니다. 엄마, 인터넷 리뷰 좀 봐. 별점이 1점대로 떨어졌어. 다시는 안 간다. 주인 바뀌고 맛 변했다. 돈 아깝다는 욕밖에 없어. 하지만 옥분이는 현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게 다 경기가 안 좋아서 그래.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 국밥도 못 사 먹는 거지. 우리 며느리 탓이 아니야. 미희가 얼마나 세련되게 운영을 잘하는데. 옥분이는 끝까지 미희를 감싸고 돌았습니다. 그때 미희가 화려한 옷차림으로 들어오며 짜증을 냈습니다. 어머님, 가게 인테리어가 너무 칙칙해서 젊은 사람들이 안 오는 거예요. 요즘은 인스타 감성이 중요하거든요. 싹 뜯어 고쳐야 해요. 민수가 난처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당장 리모델링 할 돈이 어디 있어? 지금 매출도 떨어져서 직원들 월급 주기도 빠듯한데. 미희는 민수의 팔을 잡아 흔들며 콧소리를 냈습니다. 자기야, 은행 대출 받으면 되잖아. 가게 담보로 잡으면 몇 억은 나올 거야. 투자해야 돈을 벌지. 나 못 믿어? 민수는 미희의 애교에 넘어가 위험한 선택인지도 모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당신 말이 맞아. 당신 감각이 좋으니까 한번 믿어볼게. 가게가 낭떠러지로 굴러가고 있는데도 세 사람은 서로의 눈과 귀를 막은 채 파국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미희는 시장에 장을 보러 갔다가 상인들이 수군거리는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저기 달동네 꼭대기에 국밥집 하나 생겼다며? 거기 맛이 기가 막히대. 맞아. 택시 기사들이 줄 서서 먹는다던데? 대박 곰탕내 육수 맛이랑 비슷하다는 소문도 있고. 미희의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뭐, 우리 가게랑 맛이 비슷해? 설마. 미희는 불길한 예감에 휩싸였습니다. 질투심과 불안감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자신이 운영하는 가게는 파리만 날리는데 다 쓰러져가는 달동네 식당이 대박이 났다는 사실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미희는 즉시 핸드폰을 꺼내 심부름센터 직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나야. 지금 당장 달동네 쪽에 할매국밥이라는 식당 좀 알아봐. 주인이 누구인지, 장사가 얼마나 잘 되는지 샅샅이 조사해서 보고해. 전화를 끄는 미희의 눈빛이 독사처럼 차갑게 빛났습니다. 김영숙. 설마 내가 다시 밥주걱을 들었다는 건 아니겠지?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엔 절대 그 꼴 못 봐. 내가 아주 짓밟아 줄 테니까. 미희는 영숙이가 제기할 조짐이 보이자 그 싹을 잘라버리기 위해 더 악랄한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영숙이는 자신의 가게로 검은 그림자가 서서히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꿈에도 모른 채 오늘도 뜨거운 육수 앞에서 구슬땀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이 작은 국밥집이 곧 거대한 폭풍의 중심이 될 줄은 아무도 짐작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점심 장사가 한창이던 영숙이의 가게 문이 열리며 허름한 등산복 차림의 노신사 한 분이 들어왔습니다. 빛바랜 모자에 흙 묻은 등산화. 누가 봐도 동네 뒷산을 오르다 내려온 평범한 할아버지였습니다. 가게 안은 손님들로 꽉 차 있었기에 노신사는 구석진 자리에 합석을 해야만 했습니다. 영숙이는 바쁜 와중에도 행여 노신사가 불편해할까봐 서둘러 달려갔습니다. 어르신, 자리가 좀 비좁지요? 죄송해요. 금방 따뜻한 국밥 한 그릇 말아올게요. 영숙이는 쟁반에 깍두기와 김치를 넉넉히 담아 내드리며 환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잠시 후 펄펄 끓는 뚝배기가 노신사의 앞에 놓였습니다. 노신사는 숟가락으로 국물을 한번 휘휘 젓더니 조심스럽게 한 입을 떠먹었습니다. 그 순간 노신사의 숟가락질이 뚝 멈췄습니다. 그러더니 주름진 눈가에서 투박한 눈물방울이 뚝뚝 떨어져 국물 속으로 번져나갔습니다. 영숙이는 깜짝 놀라 다가갔습니다. 어르신, 왜 그러세요? 국밥이 입에 안 맞으세요? 아니면 어디 편찮으신 데라도. 노신사는 고개를 세차게 저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니요. 아닙니다. 너무 맛있어서 그럽니다. 제 어머니가, 돌아가신 어머니가 60년 전에 끓여주시던 딱 그 맛이라서. 노신사는 코를 훌쩍이며 국밥 한 그릇을 개눈 감추듯 비웠습니다. 국물 한 방울도 남기지 않은 빈 뚝배기를 보며 영숙이는 가슴 한구석이 뭉클해졌습니다. 계산을 마친 노신사는 품 안에서 지갑을 꺼내더니 명함 한 장을 영숙이에게 건넸습니다. 사장님, 정말 잘 먹고 갑니다. 혹시 나중에라도 도움이 필요하면 꼭 이리로 연락 주시오. 영숙이는 젖은 손을 앞치마에 닫고 명함을 받아들었습니다. 한성식품 회장 강철중. 영숙이는 그 이름이 얼마나 대단한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밥 잘 먹고 간 고마운 단골 손님이라고만 생각하며 명함을 주머니 속에 무심코 찔러 넣었습니다. 강 회장은 가게를 나서며 영숙이의 뒷모습을 의미심장한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진짜가 여기 있었군. 흙 속에 묻힌 진주를 찾았어. 한편 영숙이의 가게가 승승장구한다는 소식은 미희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미희가 고용한 심부름센터 직원이 손님들이 길게 줄을 선 영숙이네 가게 사진을 찍어 보낸 것입니다. 사진을 본 미희는
분노로 손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핸드폰 액정을 깨뜨릴 듯이 내리치며 소리쳤습니다. 이게 말이 돼? 쫓겨난 주제에 감히 내 가게보다 장사가 잘 돼? 김영숙, 내가 감히 나를 능멸해? 미희의 눈동자가 도끼로 이글거렸습니다. 자신의 가게는 파리만 날리는데 죽은 줄 알았던 영숙이가 보란듯이 재기했다는 사실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미희는 즉시 인터넷 커뮤니티에 접속했습니다. 익명으로 온갖 거짓말로 꾸며낸 악성 게시글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자극적이었습니다. 충격. 달동네 할매 국밥 육수에서 바퀴벌레 때 나왔습니다. 미희는 잊지도 않은 사실을 마치 직접 겪은 것처럼 날조에 올렸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성에 차지 않았습니다. 미희는 돈으로 매수한 가짜 손님들을 불렀습니다. 험상궂게 생긴 남자 2명에게 미희는 검은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이 안에 머리카락 뭉치 들어있어요. 국밥 먹다가 중간에 집어넣고 가게가 떠나가라 소리 지르면서 뒤집어 엎으세요. 환불해달라고 난동 피우고 손님들 다 내쫓으라고요. 알겠어요? 남자들은 입꼬리를 올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사모님. 그런 건 저희 전공입니다. 그날 저녁 영숙이의 가게는 여느 때처럼 손님들로 붐비고 있었습니다. 그때 구석자리에 앉아있던 남자들이 갑자기 식탁을 쾅 내리쳤습니다. 아니, 사장 나오라고 해. 이게 뭐야? 가게 안의 모든 시선이 그들에게 쏠렸습니다. 영숙이가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며 달려갔습니다. 손님, 무슨 일이세요? 뭐가 불편하신가요? 남자는 숟가락으로 국밥을 휘저으며 미리 준비해둔 머리카락 뭉치를 들어 올렸습니다. 이것 좀 보쇼. 국밥에서 머리카락이 한 움큼이나 나왔잖아. 사람 먹는 음식에 이게 무슨 짓이야. 우에, 더러워서 못 먹겠네. 남자는 헛구역질을 하는 신용을 하며 일부러 큰 소리로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주변에서 식사하던 손님들이 수군거리며 숟가락을 내려놓기 시작했습니다. 머리카락? 세상에 위생 상태가 엉망인가 봐. 입맛 떨어지네. 그냥 가자. 영숙이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자신은 항상 위생모를 쓰고 머리카락 한 올도 들어가지 않게 신경 썼는데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손님,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는 정말로 위생에 신경을 쓰는데 그럴 리가 없는데. 영숙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해명하려 했지만 남자는 영숙이의 말을 뚝 끊으며 식탁을 발로 찼습니다. 뭐요? 그럼 우리가 거짓말이라도 한다는 거야? 이 아줌마가 사람을 사기꾼 취급하네. 당장 환불해줘. 그리고 여기 있는 손님들 밥값도 다 토해내. 남자들이 난동을 부리며 가게 집기를 집어 던지자 겁에 질린 손님들은 하나둘씩 자리를 피했습니다. 영숙이는 억울함에 눈물이 핑 돌았지만 가게 안에 CCTV도 없는 상황이라 증명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결국 영숙이는 남자들 앞에서 고개를 숙여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비굴하게 사과하는 영숙이를 보며 남자들은 서로 눈짓을 교환하며 비열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시련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가게 문을 열자마자 구청 위생과 직원들이 들이닥쳤습니다.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음식에서 이물질이 나오고 위생 상태가 불량하다는 제보가 있어서 긴급 점검 나왔습니다. 영숙이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누군가 악의적으로 자신을 공격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위생과 직원들은 주방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물론 영숙이의 주방은 반짝일 정도로 깨끗했지만 직원들은 트집을 잡기 위해 혈안이 된 듯 했습니다. 여기 환풍구에 먼지가 좀 있네요.
그리고 식자재 보관함 라벨링이 미흡합니다. 사소한 지적사항들이었지만 악성 민원이 빗발친다는 이유로 그들은 영업정지 처분을 예고했습니다. 가게 유리창에는 붉은색 경고장이 붙었습니다. 이제 막 입소문을 타고 자리 잡으려던 영숙이에게 그것은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손님들의 발길은 뚝 끊겼고 가게 앞을 지나가는 사람들은 손가락질을 하며 수군거렸습니다. 저 집이래. 바퀴벌레 나왔다는 집이. 어쩐지 주인이 혼자 사는데 꼴이 말이 아니더라니. 그날 밤 영숙이는 불 꺼진 가게 주방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차갑게 식어버린 육수솥을 끌어안고 영숙이는 소리 없는 오열을 토해냈습니다. 엄마, 나 어떡해. 나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왜 세상은 나한테만 이럴까? 남편에게 버림받고 누명을 쓰고 쫓겨나 겨우 다시 일어서려 했는데 또다시 짓밟히고 말았습니다.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었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절망감이 밀려왔습니다. 항아리 속에 숨겨둔 마지막 비상금도 바닥이 났습니다. 영숙이는 바닥에 주저앉아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며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어둠이 영숙이를 집어삼킬 듯 무겁게 내려앉은 그때였습니다. 잠겨있던 가게 문을 누군가 두드렸습니다. 계십니까? 영숙이는 깜짝 놀라 눈물을 닦으며 문을 바라보았습니다. 영업이 끝났다고 말하려는데 문이 열리며 익숙한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며칠 전 국밥을 먹고 갔던 그 노신사 강철중 회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강 회장의 모습은 달랐습니다. 허름한 등산복 대신 말끔한 정장을 입고 수행원들을 대동한 채 서 있었습니다. 강 회장의 뒤에는 날카로운 눈매의 안경 쓴 남자가 서류 가방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강 회장은 퉁퉁 부은 눈으로 자신을 올려다보는 영숙이에게 다가와 따뜻한 손길로 그녀의 어깨를 감싸주었습니다. 사장님, 울지 마시오. 진실은 반드시 밝혀지는 법입니다. 영숙이는 멍하니 강 회장을 바라보았습니다. 강 회장은 뒤에 서 있던 남자를 가리키며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사람은 내 전담 변호사요. 우리가 당신의 억울함을 풀어주러 왔소.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이 쏟아져 들어오듯 강 회장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영숙이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를 만큼 빠르게 흘렀습니다. 영업정지 붉은 딱지가 붙어있던 영숙이의 가게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하지만 손님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가게 안에는 강철중 회장과 그의 법무팀 변호사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변호사는 노트북 화면을 영숙이 쪽으로 돌리며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장님, 여기를 한번 보시지요. 저희가 식당 맞은편 편의점의 CCTV를 확보해서 정밀 분석한 영상입니다. 영숙이는 떨리는 마음으로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화면 속에는 며칠 전 난동을 부렸던 남자들이 국밥을 먹는 모습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남자가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내더니 자신의 국밥 그릇에 슬쩍 집어넣는 장면이 고화질로 확대되어 나타났습니다. 영숙이는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세상에, 저럴 수가. 정말로 자기들이 넣은 거였어. 억울함과 안도감이 뒤섞인 눈물이 영숙이의 볼을 타고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강 회장은 손수건을 건네며 따뜻하게 위로했습니다. 이제 다 끝났소. 이 영상 하나면 저들의 거짓말은 눈 녹듯이 사라질 거요. 경찰에도 이미 증거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경찰 수사는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습니다. 증거가 너무나 명확했기에 난동을 부린 남자들은 경찰서에 잡혀오자마자 모든 것을 자백했습니다. 저희는 시키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 대박곰탕 사모님이 돈을 주면서 가게 망하게 해달라고 부탁했다고요.
이 충격적인 사실은 뉴스를 통해 전국으로 보도되었습니다. 유명 맛집 며느리, 경쟁 가게의 이물질 자작극 사주, 쫓겨난 조강지처를 향한 악랄한 테러. 인터넷 여론은 순식간에 뒤집혔습니다. 영숙이를 비난하던 댓글들은 이제 미희와 대박 곰탕을 향한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가 있어? 30년 동안 고생한 사람을 내쫓더니 그것도 모자라 누명까지 씌워. 대박곰탕 불매운동 합시다. 사람들의 분노는 거대한 파도처럼 일어났습니다. 진실이 밝혀지자 영숙이의 가게 앞에는 다시 긴 줄이 늘어섰습니다. 아니, 예전보다 훨씬 더 많은 손님이 몰려들었습니다. 영숙이의 억울한 사연과 변함없는 국밥 맛에 감동한 사람들이 전국 각지에서 찾아온 것입니다. 강 회장은 영숙이를 자신의 사무실로 초대했습니다. 으리으리한 회장실이 낯설어 주춤거리는 영숙이에게 강 회장은 서류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사장님, 이제 이 작은 가게에 머물러 있을 때가 아니오. 당신의 그 손맛을 더 많은 사람에게 보여줘야 하지 않겠소? 영숙이가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어보았습니다. 그것은 위탁 생산 계약서였습니다. 저희 공장 라인을 내어드릴 테니 사장님의 비법 육수를 대량 생산해 봅시다. 온라인 마켓에 입점하면 전국 어디서나 사장님의 곰탕을 맛볼 수 있을 거요. 영숙이는 손이 떨려 서류를 제대로 잡지 못했습니다. 회장님, 제가 감히 이런 큰일을 해낼 수 있을까요? 저는 그저 밥 짓는 것밖에 모르는 늙은이인데요. 강 회장은 인자한 미소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장님은 늙은이가 아니라 30년 세월을 곰탕에 바친 장인이요. 자신을 믿으시오. 내가 돕겠소. 강 회장의 진심 어린 응원에 영숙이는 용기를 내어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며칠 후 영숙이네 곰탕이라는 브랜드로 출시된 간편식 제품이 유명 온라인 마켓에 올라갔습니다. 결과는 그야말로 폭발적이었습니다. 판매 시작 1시간 만에 준비한 수량이 모두 매진되었습니다. 품절이라는 두 글자가 화면에 뜨자 영숙이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눈을 비볐습니다. 이게 정말 다 팔린 거예요? 꿈이 아니죠? 옆에 있던 직원이 환호성을 지르며 대답했습니다. 사장님, 대박입니다. 서버가 다운될 뻔했어요. 지금 주문이 폭주해서 공장을 풀가동해야 합니다. 영숙이는 가슴이 벅차올라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빈몸으로 쫓겨나 갈 곳 없던 자신이 이제는 어엿한 사업가가 되어 다시 일어서고 있었습니다. 핸드폰에서는 입금 알림이 쉴 새 없이 울려댔고 택배 트럭들이 공장 앞에 줄을 서서 물건을 실어 날랐습니다. 영숙이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마음속으로 어머니를 불렀습니다. 엄마, 보고 있어? 나 해냈어. 이제 아무도 나를 무시하지 못하게 만들 거야. 반면 승승장구하는 영숙이와 달리 민수와 미희가 있는 대박 곰탕은 지옥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불매운동의 여파는 생각보다 훨씬 무서웠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어도 가게 문을 여는 손님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가게 앞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며 욕을 하고 지나갔습니다. 저기가 그 악질 가게야? 망해야 정신을 차리지. 쯧쯧. 가게 유리창에는 항의하는 쪽지들이 덕지덕지 붙어 있었고 매출은 0원을 기록했습니다. 민수는 텅 빈 가게에 앉아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아우, 일을 어째. 은행 이자 낼 돈도 없는데. 이러다 진짜 가게 넘어가게 생겼어. 민수의 얼굴은 흙빛이 되어 있었습니다.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 인테리어를 바꾼 것이 부메랑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은행에서는 대출금을 갚으라는 독촉 전화가 빗발쳤고 식자재 업체들도 미수금을 달라며 아우성쳤습니다. 카운터에 앉은 옥분이는 파랗게 질린 얼굴로
며느리 미희를 닥달했습니다. 예, 미희야. 내가 일을 이 지경으로 만들었으니 해결해라. 내가 시키는 대로 했다가 집안이 망하게 생겼어. 내 아들 인생 책임져라. 하지만 미희의 태도는 뻔뻔하기 그지없었습니다. 미희는 오히려 옥분이에게 눈을 부라리며 대들었습니다. 어머님, 왜 저한테만 그러세요? 어머님도 며느리 쫓아낼 때 좋다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같이 동조해놓고 이제 와서 발뺌이에요? 미희는 속으로 딴 주머니를 차고 있었습니다. 회사가 망해가는 와중에도 법인 카드로 몰래 명품 가방을 사들이고 금고에 있는 현금을 빼돌려 자신의 통장으로 옮기고 있었습니다. 이 멍청한 모자가 망하든 말든 내 알바 아니지. 돈 될 만한 건 다 챙겨서 튀어야겠다. 미희는 도망갈 준비를 하며 짐짓 걱정하는 척 연기를 했습니다. 그때 가게 문이 거칠게 열리며 양복 입은 남자들이 우르르 들어왔습니다. 은행에서 나온 집행관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붉은색 압류 딱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강민수 씨 되십니까? 대출금 상환이 연체되어 가압류 집행하러 왔습니다. 민수와 옥분이는 사색이 되어 벌벌 떨었습니다. 아니, 선생님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다음 달이면 갚을 수 있어요. 제발 딱지는 붙이지 마세요. 민수가 집행관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애원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집행관들은 가게 안의 테이블, 냉장고, 심지어는 카운터 포스 기계에까지 가차없이 빨간 딱지를 붙였습니다. 옥분이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대성통곡했습니다. 아이고, 내 가게, 30년을 지켜온 내 가게가 이게 무슨 날벼락이야. 하지만 그들의 울음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영숙이는 사무실에서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TV 화면에는 대박 곰탕의 부도 위기 소식이 속보로 나오고 있었습니다. 한때 지역 명물이었던 대박 곰탕, 경영 악화와 불매 운동으로 최종 부도 위기, 채권단, 경매 절차 착수 예정. 영숙이는 화면 속에서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서 있는 민수와 옥분이의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욱신거렸지만 영숙이는 입술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지금 흔들리면 지난날의 고통이 되풀이될 뿐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영숙이는 핸드폰을 들어 강 회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리기도 전에 강 회장의 중후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네, 사장님. 뉴스 보고 계십니까? 영숙이는 창밖의 야경을 바라보며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네, 회장님. 보고 있습니다. 이제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제가 그 가게를 인수하겠습니다. 영숙이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망설임이나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오직 30년의 한을 풀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겠다는 결연한 의지만이 담겨 있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강 회장의 만족스러운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알겠소. 내 즉시 준비하리다. 가장 화려하고 완벽한 귀환이 될 거요. 전화를 끄는 영숙이는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곳에는 곰팡내 나던 헌신짝 며느리가 아닌 당당한 기업가의 모습을 한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영숙이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기다려요. 내가 곧 갈 테니까. 가서 당신들이 저지른 죄의 값을 똑똑히 치르게 해줄게요. 영숙이가 쫓겨난 지 정확히 한 달이 되던 날, 세상은 완전히 뒤집혀 있었습니다. 영숙이는 서울 시내의 한 특급 호텔 연회장에 서 있었습니다. 유명 경제 잡지가 주관하는 이달의 화제 인물 시상식 자리였습니다. 화려한 샹들리에 조명이 영숙이의 머리 위로 쏟아져 내렸습니다. 늘 낡은 앞치마에 헐렁한 몸빼 바지만 입던 영숙이가 아니었습니다.
단정하게 올린 머리에 몸에 딱 맞는 짙은 남색 정장을 차려입은 그녀는 누가 봐도 성공한 여성 CEO의 모습이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여기저기서 터졌습니다. 사장님, 여기 좀 봐주세요. 이번에 출시한 곰탕이 대박 나셨는데 소감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기자들의 질문 세례에 영숙이는 조금 긴장한 듯 했으나 이내 침착하게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저는 그저 밥 짓는 사람이었습니다. 누군가에게 따뜻한 한 끼를 대접하고 싶은 마음. 그 진심 하나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영숙이의 담담한 고백에 좌중에서는 뜨거운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강 회장은 객석 맨 앞줄에 앉아 흐뭇한 미소로 영숙이를 바라보며 손뼉을 쳤습니다. 시상식이 끝나고 영숙이는 강 회장이 준비해준 고급 세단에 올랐습니다.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서울의 야경이 오늘따라 유난히 더 눈부시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영숙이의 마음은 이제부터 시작될 진짜 싸움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민수의 집에는 지옥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현관문이 뜯겨나갈 듯 거칠게 열리며 법원 집행관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섬뜩할 정도로 붉은 압류 딱지가 뭉치째 들려 있었습니다. 강민수 씨, 채무 불이행으로 유체동산 압류 집행합니다. 집행관들은 거실로 성큼성큼 들어와 눈에 보이는 모든 물건에 딱지를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TV, 소파, 에어컨, 심지어는 옥분이가 아끼는 자개장까지 집안 살림살이는 순식간에 빨간 딱지로 도배되었습니다. 옥분이는 자개장을 끌어안고 바닥에 드러누웠습니다. 안 돼. 이 자개장이 얼마짜린데. 이거 내 며느리가. 아니, 영숙이가 해온 혼수라고. 이것만은 절대 못 가져가. 옥분이는 악을 쓰며 발버둥 쳤지만 건장한 집행관들을 당해낼 수는 없었습니다. 집행관 한 명이 옥분이를 가볍게 밀쳐내며 무미건조하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공무집행 방해하지 마세요. 비키세요. 옥분이는 바닥에 나뒹굴며 통곡했습니다. 아이고, 망했다. 집안이 아주 풍비박산이 났네.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이런 꼴을 당해. 민수는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 머리를 감싸쥐고 벌벌 떨고만 있었습니다. 엄마, 그만해. 쪽팔리게 왜 그래. 민수의 목소리는 모기 소리처럼 기어들어갔습니다. 가장의 위험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초라하고 비겁한 모습이었습니다. 그 난리통에 미인은 안방문을 걸어 잠그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방 안에서 미인은 다급하게 움직였습니다. 가방은 안 돼. 들고 나가다 뺏길 거야. 미인은 옷장 깊숙한 곳에서 꺼낸 현금 뭉치와 훔친 다이아 반지를 스타킹 안쪽 허벅지 밴드와 브래지어 안쪽에 쑤셔 넣었습니다. 겉옷을 입으면 절대 티가 나지 않을 가장 은밀한 곳이었습니다. 이 망해가는 집구석에서 내가 건질게 이것뿐이라니. 미인은 겉옷으로 몸매를 가린 뒤 방문을 살짝 열고 동태를 살폈습니다. 거실에서는 옥분이가 집행관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대성통곡하며 난동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이거 못 가져가. 이거 내 며느리 혼수야. 이거 떼어가면 나 혀 깨물고 죽을 거야. 집행관들이 옥분이를 말리느라 진땀을 빼며 시선이 쏠린 순간이었습니다. 지금이야. 미인은 신발을 손에 들고 까치발을 든 채 부엌 안쪽 보일러실과 연결된 뒷문으로 향했습니다. 다행히 아무도 몸속에 폐물을 감추고 쥐새끼처럼 빠져나가는 미희를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절망 속에서 민수에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부동산 중개인이었습니다. 사장님, 기쁜 소식입니다. 가게를 인수하겠다는 분이 나타났습니다. 조건도 아주 좋습니다. 빚을 다 청산하고도 남을 만큼 쳐주신답니다.
민수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지옥에서 동아줄이라도 내려온 것 같았습니다. 정말입니까? 그게 누굽니까? 어느 천사 같은 분이. 중개인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상대방이 신분을 밝히지 말라고 해서요. 아무튼 오늘 오후에 바로 계약하자고 하십니다. 지금 당장 나오실 수 있습니까? 민수는 다시 생각할 겨를도 없었습니다. 네, 나갑니다. 당장 나갈게요. 민수는 넘어진 옥분이를 일으켜 세우며 소리쳤습니다. 엄마, 일어나. 우리 살았어. 가게 사겠다는 사람이 나타났대. 비싸게 사준대. 옥분이는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민수를 쳐다보았습니다. 정말이냐? 아이고, 하느님 감사합니다. 두 사람은 서둘러 옷매무새를 다듬고 집을 나섰습니다. 그것이 자신들을 향한 마지막 심판의 자리인 줄은 꿈에도 모른 채 민수와 옥분이는 택시를 타고 약속 장소로 향했습니다. 도착한 곳은 강남의 으리으리한 고층 빌딩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건물 로비에 들어서자마자 압도적인 분위기에 주눅이 들었습니다. 아, 민수야. 여기 진짜 대단한 회사인가 보다. 이런 데서 우리 가게를 산다고? 옥분이는 침을 꼴깍 삼키며 주변을 두리번거렸습니다. 안내 데스크 직원이 그들을 최상층 회의실로 안내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올라가는 동안 민수는 거울을 보며 넥타이를 고쳐 맸습니다. 엄마, 말 조심해. 꼬투리 잡히면 안 되니까. 무조건 내하고 도장만 찍으면 돼. 알았지? 옥분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옷에 묻은 먼지를 털어냈습니다. 그래. 이번만 잘 넘기면 다시 시작할 수 있어. 그 돈 받아서 미인년부터 잡으러 가야지. 옥분이는 속으로 이를 갈았습니다. 회의실 문이 열리고 두 사람은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긴 테이블 끝 가장 안쪽 자리에는 등받이가 높은 의자가 창밖을 향해 놓여 있었습니다. 그 의자 뒤로 검은 정장을 입은 수행원들이 양옆으로 길게 늘어서 있었습니다. 숨이 막힐 듯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저 대박 곰탕 대표 강민수입니다. 인수의향이 있으시다고 해서. 그때 창밖을 향해 있던 의자가 천천히 돌아갔습니다. 또각, 또각, 구두굽 소리가 회의실 바닥을 울리며 의자에 앉아있던 사람이 몸을 일으켰습니다. 선글라스를 끼고 있던 여자가 천천히 안경을 벗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 얼굴을 확인한 순간 민수와 옥분이는 동시에 숨을 들이켰습니다. 옥분이의 눈이 튀어나올 듯 커졌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민수는 뒷걸음질을 치며 벽에 부딪혔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그곳에는 한 달 전 헌신짝처럼 내버렸던 빈몸으로 쫓겨나 굵은 소금 세례를 맞았던 전처 영숙이가 서늘한 미소를 머금은 채 서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사장님. 오랜만이네요. 어머니도. 안녕하셨어요? 영숙이의 목소리는 너무나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얼음장 같은 차가움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민수와 옥분이는 마치 귀신이라도 본 사람들처럼 사시나무 떨듯 떨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눈앞에 있는 것은 더 이상 곰팡내 나는 며느리가 아닌 그들의 목숨줄을 쥔 심판자였습니다. 회의실 안에는 숨막히는 정적만이 감돌았습니다. 옥분이는 입을 쩍 벌린 채 눈앞의 영숙이를 믿을 수 없다는 듯 쳐다보았습니다. 내가 어떻게 여기에? 옥분이의 목소리가 공포에 질려 갈라졌습니다. 민수는 연신 눈을 비비며 자신이 헛것을 보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눈을 씻고 봐도 세련된 정장을 입고 당당하게 서 있는 여자는 분명 자신이 버린 아내 영숙이가 맞았습니다.
영숙이는 천천히 걸어와 테이블 가장 안쪽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 우아한 몸짓 하나하나가 민수와 옥분이를 압도했습니다. 왜 그렇게 놀라세요? 가게 파신다면서요? 제가 사러 왔습니다. 영숙이의 담담한 말투에 민수는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습니다. 자존심이 상했지만 지금 영숙이는 갑이고 자신은 을이라는 사실이 뼈아프게 다가왔습니다. 민수는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은 심정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당신, 아니, 대표님, 정말 우리 가게를 인수해 주시는 겁니까? 민수의 비굴한 태도에 영숙이는 입꼬리를 살짝 올리며 차갑게 웃었습니다. 글쎄요, 물건 상태를 좀 봐야겠죠. 영숙이는 테이블 위에 놓인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대박 곰탕의 재무제표였습니다. 영숙이는 혀를 차며 서류를 민수 앞으로 던졌습니다. 강민수 씨, 물건 관리를 어떻게 하셨길래 회사가 이 모양입니까? 매출은 바닥이고 빚은 산더미네요. 이런 껍데기뿐인 회사를 제값 주고 사라니 양심이 없으시네. 영숙이의 따끔한 호통에 민수는 아무 대꾸도 하지 못하고 입술만 깨물었습니다. 옥분이는 그제야 정신이 들었는지 영숙이에게 다가가려 했습니다. 아가, 영숙아, 내가 우리 좀 도와주라. 응? 우리가 가족끼리 이러면 안 되지 않니? 옥분이는 뻔뻔하게도 가족 타령을 하며 영숙이의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영숙이는 옥분이의 손길을 매몰차게 피했습니다. 가족이요? 제 가족은 한 달 전에 죽었습니다. 소금 뿌려 내쫓을 땐 언제고 이제 와서 가족입니까? 영숙이의 서슬퍼런 눈빛에 옥분이는 찔끔하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회의실 문이 벌컥 열리며 경찰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꼼짝마, 움직이지 마세요. 민수와 옥분이는 깜짝 놀라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아니, 형사님들, 왜 이러세요? 우린 죄 지은 거 없어요. 민수가 손사래를 치며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경찰들의 시선은 민수가 아니었습니다. 경찰들은 민수의 옆 빈자리를 지나 회의실 구석에 숨어있던 누군가를 향해 달려갔습니다. 커다란 선글라스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몰래 상황을 엿보고 있던 여자. 바로 미희였습니다. 미희는 인수대금을 챙길 욕심에 민수를 미행해 몰래 따라와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경찰은 미희의 팔을 꺾어 제압하고 수갑을 채웠습니다. 철컥. 차가운 금속음이 회의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미희 씨, 당신을 회사 공금 횡령 및 사기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당신은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으며 미희는 발버둥을 치며 악을 썼습니다. 이거나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래. 증거 있어? 증거 가져와. 그때 영숙이가 자리에서 일어나 미희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영숙이는 품에서 USB 하나를 꺼내 경찰에게 건넸습니다. 여기 증거 다 있습니다. 이 여자가 법인카드로 명품 사고 가짜 장부 만든 내역입니다. 그리고 제 가게에 가짜 손님 보내 영업 방해한 녹취록도 들어 있습니다. 미희는 영숙이를 보며 눈이 뒤집혔습니다. 김영숙, 내가 어떻게, 내가 감히 내 뒤를 캤어? 영숙이는 미희를 내려다보며 싸늘하게 말했습니다. 너는 내 뒤를 캐서 누명까지 씌웠는데 난 그러면 안 되니? 내가 뿌린 대로 거두는 거야. 감옥 가서 콩밥이나 실컷 먹어라. 아, 곰탕 국물은 없을 거다. 영숙이의 통쾌한 한방에 미희는 분해서 거품을 물고 쓰러질 듯 했습니다. 수갑찬 미희를 본 옥분이는 갑자기 미희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아, 이 도둑년아. 내 금부치 내놔. 내 며느리 폐물 훔쳐간 거 다 내놓으라고. 옥분이는 미희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었습니다.
내가 우리 집구석 말아먹고 잘 살 줄 알았냐? 내 돈 내놔. 내 돈. 경찰들이 옥분이를 뜯어 말리느라 진땀을 뺐습니다. 할머니, 이러시면 안 됩니다. 진정하세요. 회의장은 순식간에 난장판이 되었습니다. 서로 머리채를 잡고 뒹구는 시어머니와 새며느리. 그 꼴불견을 지켜보는 영숙이의 표정은 무서울 정도로 차분했습니다. 민수는 바닥에 주저앉아 넋이 나간 사람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미희야, 너 정말 나 배신하려고 했니? 사랑한다며. 우리 같이 잘 살자며. 미희는 끌려나가면서 민수에게 침을 뱉었습니다. 사랑? 웃기지 마. 돈도 없는 주제에 무슨 사랑이야. 너 같은 마마보이 찌질이 트럭으로 줘도 안 가져. 미희의 독설에 민수는 가슴을 부여잡고 오열했습니다. 믿었던 도끼에 발등이 찍힌 정도가 아니라 발목까지 잘려나간 기분이었습니다. 소동이 정리되고 회의실에는 다시 영숙이와 민수, 옥분이만 남았습니다. 민수와 옥분이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죄인처럼 서 있었습니다. 영숙이는 테이블 위에 놓인 계약서를 툭 쳤습니다. 자, 이제 비즈니스 얘기나 마저 합시다. 인수 조건은 간단합니다. 회사의 모든 빚은 제가 떠안습니다. 대신 경영권과 지분은 100% 제 소유가 됩니다. 그리고 두 분은 빈몸으로 나가시는 겁니다. 민수가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뭐라고요? 빈몸으로 나가라니요? 그럼 우린 어디서 살라고? 영숙이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한 달 전에 저한테 그러셨잖아요. 빈몸으로 나가라고. 똑같이 돌려드리는 겁니다. 싫으시면 도장 안 찍으셔도 됩니다. 그럼 내일 당장 경매 넘어가고 두 분은 길거리에 나앉으시겠죠. 아, 빚쟁이들한테 시달리는 건 덤이고요. 영숙이는 자리에서 일어나 나가려 했습니다. 생각할 시간 10분 드릴게요. 민수와 옥분이는 사색이 되어 영숙이의 다리를 붙잡았습니다. 여보, 아니, 대표님, 제발 살려줘. 우리가 잘못했어. 제발 한 번만 봐줘. 옥분이도 바닥에 엎드려 빌었습니다. 아가, 내가 죽을 죄를 지었다. 내가 시키는 대로 다 할게. 제발 우리 좀 걷어줘라. 갈 데가 없어. 이 늙은이가 노숙자 꼴 되면 좋겠니? 두 사람의 비참한 애원에도 영숙이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영숙이는 발걸음을 멈추고 그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걷어달라고 하셨죠? 좋아요. 기회는 드리죠. 영숙이의 말에 두 사람의 눈에 희망의 빛이 스쳤습니다. 정말이니? 역시 우리 며느리밖에 없다. 옥분이가 영숙이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영숙이는 다시 한번 손을 뿌리쳤습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그냥 걷어준다는 게 아닙니다. 일할 기회를 드린다는 겁니다. 제 가게 주방 보조로요. 민수와 옥분이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주방 보조? 설거지하고 양파 까라는 말입니까? 내가 사장인데. 영숙이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사장? 당신은 이제 사장이 아니라 빚쟁이입니다. 싫으면 관두세요. 영숙이는 계약서를 민수 앞에 들이밀었습니다. 도장 찍으세요. 아니면 지금 당장 나가시든지. 민수는 떨리는 손으로 도장을 집어들었습니다. 자존심이 상해 죽을 것 같았지만 당장 먹고 살 길이 막막했기에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민수는 붉은 인주를 묻혀 계약서에 꾹 눌러 찍었습니다. 그 도장 소리가 마치 자신의 인생이 영숙이의 발밑으로 들어가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영숙이는 계약서를 챙겨들고 두 사람을 향해 싸늘하게 말했습니다. 내일 아침 6시까지 가게로 나오세요. 1분이라도 늦으면 바로 해고입니다. 아시겠어요? 민수와 옥분이는 울며 겨자먹기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표님, 그들의 대답을 뒤로하고 영숙이는 당당하게 회의실을 걸어 나갔습니다. 통쾌한 복수였지만 영숙이의 마음 한구석은 왠지 모르게 씁쓸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위한 마지막 관문이었습니다. 잠시 후 정적이 흐르는 회의실에서 민수는 떨리는 손으로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쾅! 그 소리가 마치 자신의 인생에 찍히는 낙인처럼 느껴졌습니다. 영숙이의 바짓단이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민수는 고개를 푹 떨궜습니다. 옥분이는 체면이고 뭐고 다 집어던지고 바닥을 기어서 영숙이의 발치로 다가갔습니다. 아가, 아니 대표님, 내가 잘못했다. 정말 죽을 죄를 지었다. 제발 우리를 살려다오. 이 늙은이 좀 봐주라. 옥분이는 눈물 콧물을 쏟으며 애원했습니다. 평생 며느리를 하녀 부리듯 했던 옥분이가 이제는 며느리의 처분만 바라는 처량한 신세가 된 것입니다. 영숙이는 옥분이의 손을 매몰차게 뿌리쳤습니다. 어머니, 착각하지 마세요. 어머니가 천덕꾸러기 취급하던 며느리는 이제 없습니다. 여기에 있는 건 당신들의 사장인 김영숙입니다. 영숙이의 단호한 성급기에 옥분이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바닥에 엎드려 통곡만 했습니다. 영숙이는 차갑게 돌아섰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아, 복장은 작업복으로 준비하세요. 명품 입고 오시면 곤란합니다. 며칠 뒤 영숙이네 곰탕이라는 새로운 간판을 단 가게 주방. 그곳에는 낯설지만 익숙한 풍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한때 사장님 소리를 들으며 카운터에 앉아있던 민수는 고무장갑을 끼고 산더미처럼 쌓인 설거지통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니, 아저씨, 그릇에 기름기가 그대로잖아요. 제대로 좀 닦아요. 세제 아끼지 말고요. 새까만 후배 직원이 민수에게 호통을 쳤습니다. 민수는 허리가 끊어질 듯한 고통을 참으며 연신 고개를 조아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왕년의 사장님 위세는 온데간데 없고 쭈그려 앉아 바닥을 닦는 민수의 모습은 초라하기 그지없었습니다. 뜨거운 물에 손이 불어터지고 세제 독에 손가락 마디마디가 갈라져 피가 맺혔습니다. 민수는 설거지를 하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영숙이는 30년 동안 이 힘든 걸 어떻게 매일 했지? 나는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받아먹기만 했는데 뒤늦은 후회가 밀려왔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주방 한 구석에서는 옥분이가 쪼그리고 앉아 마늘을 까고 있었습니다. 매운 마늘 냄새에 눈이 따가워 눈물이 줄줄 흘렀습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이 나이에 마늘이나 까고 있다니. 옥분이가 신세 한탄을 하자 지나가던 주방장이 혀를 찼습니다. 할머니, 놀지 말고 빨리 까세요. 오늘 점심 장사 전까지 저거 다 못 가면 점심밥 없어요. 옥분이는 서러움에 북받쳐 소리쳤습니다.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이 가게 주인이었어. 어디서 감히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야. 하지만 주방장은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주인이요? 지금 주인은 김영숙 대표님입니다. 할머니는 그냥 알바생이고요. 일하기 싫으면 집에 가세요. 대기하는 사람 많으니까. 옥분이는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갈 곳 없는 처지라 쫓겨나면 당장 굶어 죽을 판이었습니다. 옥분이는 눈물을 삼키며 다시 마늘을 까기 시작했습니다. 손톱 밑이 아려오고 관절염으로 무릎이 쑤셔왔습니다. 문득 자신이 영숙이에게 시켰던 모진 시집살이가 떠올랐습니다. 김장할 때 배추 100포기씩 절이라고 시켰었는데 명절에는 전 부치라고 하루 종일 세워두고 그때 걔도 이렇게 힘들고 서러웠을까? 자신이 겪어보고 나서야
옥분이는 비로소 며느리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이해라기보다는 자신이 저지른 업보에 대한 뼈저린 형벌이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영숙이가 매장을 방문했습니다. 말끔한 정장 차림의 영숙이는 직원들의 인사를 받으며 주방을 둘러보았습니다. 재료 상태는 좋나요? 위생 관리는 철저히 해주세요. 영숙이의 당당한 모습에 직원들은 군기가 바짝 들어 대답했습니다. 네, 대표님, 걱정 마십시오. 영숙이는 구석에서 설거지하는 민수와 마늘 까는 옥분이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두 사람은 영숙이가 다가오자 고개도 들지 못하고 일하는 척 했습니다. 영숙이는 그들을 내려다보며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강민수 씨, 박옥분 씨, 일은 할만하세요? 민수가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할만합니다. 옥분이는 차마 대답도 못하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영숙이는 잠시 그들을 바라보다가 한마디를 남기고 돌아섰습니다. 돈 버는 게 얼마나 힘든 건지 이제 좀 아시겠어요? 남의 눈에 눈물 나게 하면 제 눈에는 피눈물이 나는 법입니다. 열심히 하세요. 월급은 일한 만큼 정확히 드릴 테니까. 영숙이가 나가자 민수와 옥분이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펑펑 울었습니다. 그것은 억울함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의 어리석음과 탐욕이 불러온 참담한 결과에 대한 참회의 눈물이었습니다. 영숙이는 그들을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들이 평생 무시했던 노동의 가치를 몸소 체험하게 함으로써 스스로 깨닫게 만들었을 뿐입니다. 그것이 영숙이가 선택한 가장 잔인하고도 현명한 복수였습니다. 저녁이 되고 가게 문을 닫을 시간이 되었습니다. 민수와 옥분이는 파김치가 되어 가게를 나섰습니다. 예전 같으면 택시를 탔겠지만 이제는 버스비도 아까워 걸어가야 했습니다. 두 사람이 향한 곳은 화려한 아파트가 아닌 좁고 냄새나는 고시원이었습니다. 빚잔치를 하고 남은 돈으로 겨우 구한 쪽방이었습니다. 좁은 방에 누운 민수는 천장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우리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 영숙이 있을 땐 따뜻한 밥에 깨끗한 빨래에 아무 걱정 없었는데 옥분이는 돌아누우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다 내 죄다. 내가 눈이 멀어서 복을 제 발로 차버렸어. 차가운 방바닥에서 잠을 청하며 두 사람은 잃어버린 일상의 소중함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이, 다림질 잘된 셔츠 한 장이 얼마나 큰 정성과 사랑이었는지를. 하지만 이미 버스는 떠나갔고 그들에게 남은 것은 고된 노동과 후회뿐이었습니다. 영숙이는 그들에게 다시 돌아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멀리서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그들이 흘리는 땀방울이 지난날의 죄를 씻어내는 속죄의 눈물이 되기를 바라면서 좁은 고시원 방의 낡은 형광등이 꺼지고 두 사람의 거친 숨소리만이 어둠을 채웠습니다. 내일 새벽이면 또다시 산더미 같은 설거지와 매운 마늘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 피할 수 없는 고단한 매일매일이 두 사람에게는 가장 가혹하고도 확실한 벌이었습니다. 1년이라는 시간이 바람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매서웠던 겨울바람이 물러가고 세상에는 다시 따스한 봄 기운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그 1년 사이 영숙이의 인생은 계절이 바뀌는 것보다 더 놀랍게 변해 있었습니다. TV 뉴스에서는 연일 영숙이의 소식이 보도되었습니다. 한국의 전통 곰탕, 미국 뉴욕과 프랑스 파리에 동시 진출, 영숙인의 곰탕, 한식 세계화의 새로운 역사를 쓰다. 화면 속의 영숙이는 세계적인 요리사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자신감 넘치는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누군가의 며느리도 구박받는 아내도 아니었습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성공한 사업가의 아이콘이 되어 있었습니다. 영숙이는 단순히 돈만 많이 번 것이 아니었습니다. 수익금의 상당 부분을 미혼모 시설과 독거노인을 위한 복지재단에 기부하며 사람들의 존경까지 한몸에 받게 되었습니다. 거리 곳곳에는 영숙이의 얼굴이 들어간 광고판이 걸렸고 사람들은 그녀를 국민 엄마라고 부르며 칭송했습니다. 반면 높은 담장으로 둘러싸인 차가운 교도소 독방. 그곳에는 세상과 단절된 채 시들어가는 미희가 있었습니다. 화려했던 명품 옷과 보석은 온데간데없고 누렇게 바랜 수의를 입은 미희는 멍한 눈으로 쇠창살 사이로 들어오는 햇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1023번. 면회 없다. 교도관의 차가운 목소리가 복도를 울렸습니다. 미희는 힘없이 고개를 떨궜습니다. 1년 내내 그녀를 찾아오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민수도 친구들도 그녀가 돈이 있을 때만 곁에 있었던 사람들은 미희가 몰락하자마자 썰물처럼 빠져나갔습니다. 미희는 거칠어진 손을 어루만지며 뒤늦은 후회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욕심 부리지 말고 그냥 성실하게 살걸. 남이 눈에 눈물 내면 내 눈에는 피눈물 난다는 말이 진짜였어. 하지만 아무리 가슴을 치며 후회해도 차가운 감옥의 벽은 대답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녀에게 남은 것은 자신의 탐욕이 파놓은 깊은 수렁뿐이었습니다. 같은 시각, 영숙이네 곰탕 본점 주방. 점심시간 전쟁이 한바탕 휩쓸고 지나간 뒤 잠시 휴식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주방 구석에 쪼그리고 앉아 식은 밥을 물에 말아먹던 민수와 옥분이는 벽에 걸린 TV를 멍하니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화면에서는 영숙이가 복지재단에 10억을 기부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기자들이 플래시를 터뜨리며 환호하자 영숙이가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 눈부신 모습을 보며 옥분이는 숟가락을 떨어뜨렸습니다. 아이고, 저 귀한 사람이 내가 며느리 귀한 줄 모르고 복을 제 발로 차버렸어. 내가 미쳤지. 옥분이는 관절염으로 퉁퉁 부은 무릎을 두드리며 하염없이 눈물을 훔쳤습니다. 민수 역시 목이 메어 밥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화면 속의 영숙이는 너무나 우아하고 아름다웠지만 지금 자신의 몰골은 꾀죄죄한 노숙자나 다름없었습니다. 민수는 자신의 거친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매일 세제물에 손을 담그다 보니 손톱은 갈라지고 지문이 닳아 없어져 있었습니다. 문득 지난 30년 동안 영숙이가 차려주던 따뜻한 밥상이 사무치게 그리워졌습니다. 여보, 아니 영숙아, 내가 해준갓 지은 밥에 보글보글 끓인 된장찌개가 너무 먹고 싶다. 내가 잘못했어. 정말 잘못했어. 민수의 눈에서 떨어진 눈물이 식은 밥그릇 위로 뚝뚝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TV 속의 영숙이는 더 이상 그들을 위해 밥을 짓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제 더 넓은 세상을 향해 당당하게 날아오르고 있었습니다. 민수와 옥분이는 TV를 보며 탄식만 내뱉을 뿐 돌이킬 수 없는 현실을 묵묵히 받아들여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그들이 남은 생 동안 짊어져야 할 무거운 십자가였습니다. 며칠 후, 어느 화창한 봄날의 오후, 영숙이는 달동네 언덕길을 오르고 있었습니다. 1년 전 빈 항아리 하나만 들고 쫓겨나 울면서 올랐던 바로 그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영숙이의 발걸음은 그때와는 달리 가볍고 경쾌했습니다. 언덕 끝자락 영숙이가 처음 장사를 시작했던 낡은 할매 국밥 자리는 이제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영숙 희망 복지센터. 영숙이가 자신의 사비와 수익금을 털어지은 미혼모와 독거노인들을 위한 쉼터였습니다. 깔끔하게 지어진 건물 앞에는 개관식을 축하하는 화환들이 가득 늘어서 있었습니다.
동네 사람들과 강 회장, 그리고 영숙이의 도움을 받게 될 이웃들이 모여 박수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영숙이는 테이프 커팅식장 중앙에 섰습니다. 그녀의 옆에는 가장 든든한 조력자인 강 회장이 함께 서 있었습니다. 대표님, 준비되셨습니까? 강 회장의 물음에 영숙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네, 회장님. 사각. 경쾌한 소리와 함께 붉은 테이프가 잘리고 오색 풍선이 봄하늘 높이 날아올랐습니다. 사람들의 환호성과 박수 소리가 달동네 골목을 가득 메웠습니다. 행사가 모두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돌아간 뒤 영숙이는 복지센터 옥상 정원에 홀로 서 있었습니다. 난간에 기대어 아래를 내려다보니 서울 시내가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저 멀리 어딘가에 그녀가 쫓겨났던 옛집도 민수와 옥분이가 일하고 있는 가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영숙이의 마음속에는 원망도 미움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시련과 고통이 있었기에 지금의 단단한 자신이 존재할 수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영숙이는 옥상 한 구석에 놓인 친정엄마의 낡은 시간장 항아리를 어루만졌습니다. 투박한 항아리 표면에서 엄마의 따뜻한 온기가 전해지는 듯 했습니다. 영숙이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마음속으로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엄마, 나 잘했지? 그리고 영숙아, 정말 고생 많았다. 잘 버텨줘서, 포기하지 않아줘서 고마워. 영숙이의 눈가에 맺힌 눈물이 봄 햇살을 바다보석처럼 반짝였습니다. 그때 뒤에서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강 회장이 따뜻한 찻잔을 들고 다가왔습니다. 여기 계셨군요. 바람이 아직 찹니다. 이거 드시지요. 영숙이는 감사한 마음으로 찻잔을 받아들었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손바닥을 타고 가슴까지 전해졌습니다. 강 회장은 영숙이와 나란히 서서 저무는 노을을 바라보았습니다. 대표님, 오늘따라 미소가 더 빛나십니다. 마치 저 봄햇살 같습니다. 강 회장의 덕담에 영숙이는 수줍게 웃으며 찻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회장님, 저는 지난 30년이 억울하다고만 생각했습니다.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춥고 어두울까 원망도 했고요. 영숙이는 잠시 말을 멈추고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폐부 깊숙이 들어오는 봄바람이 더없이 상쾌하고 달콤했습니다. 그런데 이제야 알겠습니다. 그 긴 겨울이 있었기에 오늘 같은 봄날이 더 소중하다는 걸요. 영숙이는 활짝 웃으며 강 회장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미소는 그 어떤 꽃보다도 아름답고 환했습니다. 이제야 진짜 제 인생을 사는 것 같아요. 제 봄날은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영숙이의 말에 화답하듯 그녀의 어깨 위로 따스하고 찬란한 봄 햇살이 축복처럼 쏟아져 내렸습니다. 오늘 영숙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빈몸으로 쫓겨났던 영숙이가 보란듯이 성공해 진정한 주인이 되었습니다. 가장 차가운 시련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았던 영숙의 뚝심이 마침내 따뜻한 봄날을 피워냈습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사연TV는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마음에 사랑과 행복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